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거 수업을 한번 했는데 실수로 이거 녹화를 안 눌렀어.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몽골의 간섭과 고려 개혁이고요. 지금 딱 한 번만 안 한 것 같아. 3반인 것 같아 아마.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당 이렇게 권문세족들이 너무 나대니까 이제 국민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회 개혁을 좀 시도하겠다라는 입장 펼치게 됩니다. 우리 기존의 고려 왕조 같은 경우는 충땡 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죠. 원나라에 충성하자. 근데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변화를 일으켜서 원나라에 더 이상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충땡 왕이 아니라 공민왕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왕이 몽골 즉 원나라에 저항을 했었던 배경에는요, 국민왕이 뭐 단순히 무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제 중국의 국제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몽골족에 대항하는 기존의 우리 한족들이었어요. 이 한족들이 원나라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몽골이 정신이 없어지니까 고려 입장에서 좀 개겨 볼 수 있잖아.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이를 거쳐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주원장 세력이 결국 이 중국 지역을 다 통일을 하고요. 몽골을 북쪽으로 쫓아내버리고 이 카라코름으로 몽골을 쫓겨나고요. 이 사람이 명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명나라. 우리 2학년 때 공부를 했었어. 네, 이렇게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공민상이 홀로서기를 시도하면서 원나라 벗어나서 좀 명나라랑 좀 친해지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공민왕의 모습이고 공민왕과 그의 부인인 몽골 출신의 누국딩 공주의 모습입니다. 공민왕의 개혁들을 하나씩 보면요. 당연히 권문세족들 원나라에 빌붙어서 힘이 세진 애들이니까 얘네를 숙청해야겠지. 대표적으로 우리 기철, 우리 기양후의 오빠였던 기철 같은 사람을 무찌르게 되고요. 몽골의 풍속들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고 몽골이 이제 이성육부를 이상한 부서들로 바꿨죠. 그래서 이성육부를 다시 황제식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세력들, 자기 밑에서 일할 똑똑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성균관을 이때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바꾸게 되고 무엇보다 영토 수복 이제 이 지역 여기에 해당하는 북방 지역을 이제 그 고려가 몽골한테 항복할 때 이제 몽골이 가져가게 돼요. 이거를 국민왕이 다시 수복을 하죠. 이 지역을 쌍성총관부라고 합니다. 이건 원나라에서 불렀던 용어고요. 이 쌍성총관부를 국민왕이 수복을 할 때 당시 활약했던 사람이 이성계의 아빠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성계 같은 사람이 고려의 장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성계는 쉽게 얘기하면 원나라의 장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국민당은 급격한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이제 개혁을 펼칠 겁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토지와 노비를 자꾸 뺏으니까 신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나타났다라는 소문까지 듣게 되죠. 이 신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전민이라는 건 밭전 백성민을 다시 변경해서 정확하게 만드는 도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어 뭐야? 왜 이래? 뭐가 이상한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뭔가 독자적인 고려만의 그런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이제부터 수행평가와 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좀 가도록 할게요. 네, 고래멸망입니다. 네, 질문 한 방, 고래말 난세 해결할 사람 뭐 한번 볼게요. 기호 1번부터 쭉. 네, 우리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냥 빨리 가죠. 고문세족, 기철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신흥 무인 세력, 홍건적과 일본을 물리치면서 세력이 커진 세력들을 신흥, 새롭게 흥한 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이 있고요. 성막을 공부해서 유학을 공부했던 우리 신진 사대부 세력들, 이색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네. 먼저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문세족들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지주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보통 이제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있고요. 권문세족들이랑 다른 점은 권문세족들은 주로 음서 같은 거, 그다음에 몽골에 빌붙어서 관직에 진출했다면 이 사람들은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과거로 진출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성리학을 수용했다는 건데요. 얘들아 우리 공부했었지? 성리학은 송나라의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한족, 한족의 학문이고 정통성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의 학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원나라 시기에도 이어졌고요. 그 원나라 시기에 우리 몽골이 우리 고려의 장인나라, 그러니까 고려는 몽골의 사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정통을 강조하고 한족을 강조하다
원나라, 즉 정통이 아닌 몽골족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하고 수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몽골을 배척하게 되고 몽골을 대신한 이제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친명 외교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단심가의 정몽주, 그 다음에 우리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신진사대부도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네.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이 시기에 성장했던 세력이 이제 신진사대부뿐만 아니라 신흥무인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씩 하면 이 사람은 실제 이성계의 얼굴이고요. 네, 실제 이성계의 얼굴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들, 새롭게 흥한 무인 세력이라는 뜻이고요. 기존 우리 무신정권 때 컸던 그 무신들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은 주로 이 홍건적이나 왜구를 격파하면서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최영, 네, 최무선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최무선 같은 경우는 화통도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화약을 이용해서 왜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었죠. 네. 그다음에 박이라는 사람은 직접 우리 외구의 소굴이라고 불리던 이 스시마섬으로 정벌을 하기도 했고요. 이성계 최영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외구 그다음에 홍건정과의 싸움을 통해서 권력이 세지고 이제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즈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요동정벌이라는 건데 요동 기억나요? 우리 요동 이 요하라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하의 동쪽에 있으면 요동, 이 요하의 서쪽에 있으면 요서 주로 우리 삼국시대 때 나왔던 용어인데요. 이 요동 지역을 우리 역사상 정벌하려고 했던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고려시대 말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한번 있어요. 이 고려시대 말에는 바로 이 우왕, 당시 고려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이 최영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요동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앞서서 상성 총관부를 우리 고려가 다시 수복을 했다 그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제 원나라를 물리치고 자기가 중국 땅을 차지했잖아. 원래 이 상성 총관부는 원나라의 땅이었으니까 명나라는 자기가 다시 그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반대로 고려 입장에서는 원래 상성 총관부는 고려 건데 몽골이 침입해 올 때 뺏어간 거니까 다시 고려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둘이 싸우게 돼요. 이 쌍성 총관부를 명나라에서는 철령위라고 불렀고요. 이 철령위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화가 난 우왕이랑 최영이 명나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성계를 이 요동지방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원래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명나라가 강하다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일단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다가 이 위화도쯤에 와가지고 도무지 명나라 공격 못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돌아가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펼치게 되는데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성계가 돌아갈 때 이성계는 네 가지의 논리를 내세우게 되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괜찮아 보여요. 이 네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성계는 다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왕과 채영을 무찌르고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아직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만든 건 아니고요. 한 5년, 한 4년 정도 이제 권력을 잡고 고려의 사실상의 1인자가 되는 게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진사대 분열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 이성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무찌르고 자기가 이제 사실상의 왕이 된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진사대부들도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신진사대부의 권문세족의 차이를 보여준 거고 이제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보는 건데 그 찐파는요. 하느냐 차이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찐파는 다른 말로 하면 혁명파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건파는 뭐 개혁파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 정몽주가 있고요. 거짓말은 당연히 이름값 니값 따라가겠지 이런 성격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역성혁명을 주장했어요. 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을 바꿔버리는 혁명이라는 거야. 왕의 성을 바꾼다는 건데 우리 고려 왕실의 성은 왕씨잖아. 근데 이성계의 성은 이씨잖아. 그래서 왕을 바꿔버리는 혁명을 역성혁명이라고 하고요. 대표 인물로 정두전이 있고 운건파에는 정몽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역성혁명을 하지 말자. 고려왕조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순서대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너무 급진적이면 나라가 피곤해져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온건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과전법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기본적으로 고려 초에 관리들한테 월급 주는 제도가 뭐가 있었니? 기억나니? 네, 전시과가 있어서 전시과. 네, 관리들한테 월급을 뭐 신용카드로 이제 쏴주는 게 아니라 토지를 줘서 관리들이 거기에서 세금을 걷게 하는 게 바로 전시과인데요. 이 문제는 이 권문세족 지주가 되기 위해서 이런 토지들을 마음대로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들이 다 이 권문세족들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급침파는
이 검은세족들이 싫으니까 이 검은세족의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다시 원래 전시가하는 것처럼 나눠주는 과정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급진파고, 그에 관련해서 온건파는 이제 와서 이거 검은세족한테 넘어간 지 거의 몽골 지배 100년 기간 동안 되게 긴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 토지 주인도 다 찾아주고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차분히 문제라고 인정은 하지만 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온건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파가 과정법을 주장한 거죠. 네,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분열하게 되면서 고려 사회가 슬슬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급진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조선을 세우게 된 거죠. 이 급진파 입장이냐 그리고 온건파 입장이냐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수능평가를 진행할 테니까요. 한번 자료 리서칭 해보시고 교과서도 보시고 내용 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제 빨리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 몽골이나 고려가 멸망할 시기에는요. 유독 기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이 시점인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 네, 여러분 날씨가 안 좋으면요. 기온이 어떻게 돼? 기온이 내려가고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국가의 불만을 품게 되고요. 그래서 몽골이나 고려 같은 나라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